잘 왔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논술 어려워요. 건국대학교 경쟁률도 엄청나게 세요. 선생님 잘 왔다고 해놓고 지금 경쟁률도 세고 시험도 어렵다고요? 더 절망을 주시나요? 아닙니다. 어렵고 경쟁률이 세지만 대신 선생님과 함께 정확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우리 이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건국대학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이 딱 잡아주는 포인트만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한다라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건국대학교 전형만 간단히 살펴보고 건국대학교 논술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100%죠? 그러니까 내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죠. 순수하게 논술 실력으로만 결정된다. 그래서 대략 논술 평균점으로 봤을 때 90점 정도가 이제 합격선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실제로 건국대학교가 주고 있는 예시답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 맞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허용 채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논술은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좀 써보고 또 제시문 파악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면 건국대학교 기준으로 90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자,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조금 더 줄었어요. 사실 많이 줄었네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쟁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동국 선생님의 강의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남동국 선생님이 짚어주는 포인트를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하면 뭐 경쟁률이 100대 1이든 1000대 1이든 괜찮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최저학력 기준이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지금 언제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 최저학력이 안 되면 아무리 논술 실력이 뛰어나도 안 되겠죠. 자, 이 부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사실 이전보다 조금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죠. 원래 4등급이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볼 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전략적으로 그래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느 시점이 들어가면 한 6월, 7월 이제 요 시점이 넘어가면 약점 전략이 아니라 강점 전략을 써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하는 전략, 그 전략보다는 잘하는 과목을 확실하게 더 잘하게 하는 전략. 그러니까 내가 사탐에서 확실히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어.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내가 한 3등급 정도 나와도 나는 충분히 건국대학교를 붙을 수 있어. 최저가 돼. 이런 학생이라면 조금 더 사회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2등급 받던 걸 1등급 받을 정도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강점화 전략을 쓰는 시기가 한두 달 정도 빨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원 감소로 경쟁률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아직 선생님이 강의를 지금 꽃피는 봄이 되는 이 시기에 찍고 있는데요. 아직 대학에서 2025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학 홈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2022학년도 전형 결과 한번 볼까요? 논술 보면 경쟁률이 대체로 문화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학과들은 거의 100대 1 뭐 이렇게 되고요. 보통 과들은 50에서 60대 1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저 충족률로 봤을 때 사실 선생님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렇게 합 5로 갔기 때문에 50%는 다 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리학과가 그렇죠 54%였고요. 2022년엔 나머지 학과는 대략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2023학년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명 뽑는데 63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와, 66에 30, 3,600명 온 건가요? 그렇죠. 그 중에 6명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수능 최저 충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대체로 충족률은 대충 40%에서 5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경쟁률 60대 1이었어.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은 40대 1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실경쟁률. 자, 우리가 말하는 실경쟁률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수능 최저 충족을 말하는데 사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논술을 가르친 입장에서는 뭐가 보여? 선생님이 학교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 입시 지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최저 충족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논술 준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논술에 준비가 되었냐는 거지. 즉 그러니까 이 최저 충족을 뛰어넘은 최저가 충족된 이 학생들 중에서 정말 건국대학교 논술을 진심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얼만큼 되느냐. 자, 많은 대학들에서 논술을 실시하죠. 그런데 어떤 대학들은 준비 기간이 되게 짧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준비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40대 42대 1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물론 이것은 경험적 판단치겠죠. 경험적 판단치지만 이것은 10대 1에서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대 1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논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상황 되면 이제 만약에 지금 고3 현역인 학생들은 좀 그때 이제 선생님 말이 이해되겠지만 갑작스럽게 쭉 정시만 준비하던 학생들이 친구가 논술이라는 전형이 있어 한번 써볼게 하면 그래 하면서 막 써요.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건국대학교에서 그렇죠. 뭐 인문계랑 상경계랑 해서 상경계에서 수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리가 나오는 것도 모르고 일단 지원부터 하는 학생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1강부터 차분히 쌓아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라면 최저가 충족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높게 잡아도 20대 1 미만이다. 대체로 한 12대 1, 13대 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뭐 하지 마라. 경쟁률에 우리가 뭐 하지 말자. 너무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말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9월달 원서를 쓸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경쟁률을 보면 와,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와, 10명 뽑는데 1000명이 왔어. 야, 내가 과연 그 1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지. 그런데 그 경쟁률 때문에 마음이 좀 내려앉는 거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준비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봅니다. 절대 경쟁률에 속지 말자.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논제 구성과 유형을 보면 자, 1번은 자, 인문이죠. 인문 같은 경우 1번은 도표 해석형이고요. 2번은 개념으로 어떤 서사, 소설을 분석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분량은 1번은 400에서 600자, 그 다음에 401에서 600자, 2번은 801에서 1000자. 그러니까 최대 1600자 정도 쓰는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어떤 논술 유형인데 이 건국대학교는 완전히 이런 유형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2번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렇게 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건국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아예 그냥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완전히 고정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공략법은 있어. 그렇죠? 그 공략법을 확실히 외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논제가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시험 볼 때 잘 적응해야겠구나. 그럴 때 내가 잘 임기응변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021 기초 같은 경우 기출 문제로 보면 자, 1번 문제는 이렇고 2번 문제는 이래요. 자, 그렇죠. 그래서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도표를 분석해라 라는 도표 분석형 문제고요. 2번은 자, 라는 서사문이죠.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나를 한 번 더 쓰죠.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해서 라의 관계를 논해라. 즉 이 소설을 요 관점에서 논해라.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이 1번과 2번이 세팅이 돼요. 그럼 2022 기출도 보세요. 그렇죠. 1번 문제끼리만 한번 비교해봐. 그렇죠. 도표를 분석해라. 그렇죠. 다의 자료를 분석해라. 문법적 구조가 똑같지.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활용해라. 그런데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 2021 보면은 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거는 글 전체에 드러난 어떤 글쓴이의 생각, 시각을 말하는 것일 거고, 핵심 개념이라는 건 가와 나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좀 숨겨져 있는 거고, 핵심 개념이라는 거는 제시문의 표면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문법적 구조는 똑같아. 거의 유사한데 변형된 핵심어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채점의 포인트가 돼요. 알겠죠? 기본 구조는 같아. 하지만 저기선 관점이었는데 여긴 개념이야. 또 여기에서는 그냥 자료를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넓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얘는 그렇죠. 그 다의 도표 안에서도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라 라고 이렇게 채점 포인트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뭐 가와 나를 관련 지어서 라의 인물들에 대해 논평하라. 보세요. 라에 나타난 관계를 논하라. 조금 이따가 할 얘기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소설이야. 그렇죠? 라는 소설이야. 그러면 뭐 생각해 봐요. 이게 되게 논술적인 사고야. 관계를 논하라는 것과 얘는 인물들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잖아. 뭔 차일까요? 논술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과 인물에 대해서 논하라는 것은 구성이 완전 달라. 왜? 자, 인물 A, B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소설에 인물 A, B, C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관계잖아. 그러면 A와 B, 또 A와 C, 그 다음에 B와 C, 요렇게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런데 인물들에 대해서 논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죠. 인물들에 대해서 논하라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A, B, C에 대해서 논하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죠? 요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항상 문법 구조는 비슷해. 가나를 활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거나 도표를 분석하는 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이 가나를 활용해서 소설을 분석하는 게 문제야. 그렇죠? 문법 구조는 똑같아. 가나를 활용해서 표를 분석하던가 가나를 활용해서 소설을 분석해. 맞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아주 예민하게 바뀌는 뭐가 있다? 핵심어가 있다. 그렇구나. 인물들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랑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는 거랑 이 차이만으로도 구성이나 내용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까지.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건국대학교에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 해놨어요? 자료실에 줬죠. 맨 앞에 보면 건국대학교 특징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줬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쓰세요. 알겠죠? 문법적 구조가 유사하지만 변형된 핵심어가 채점 포인트다. 이것은 내용과 구성 전체를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번 공략법. 이것도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IT 기기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화면 캡처 이렇게 하지 말고요. 꼭 여러분들의 손으로 적으면서 손과 뇌가 같이 움직이면서 외워둡니다. 선생님이 이제 건국대학교 강의 EBS에서 오래 하고 있는데 좀 올해는
좀 뭐라 그럴 거예요. 정말 포인트만 쫙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이제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혼란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면 선생님 작년 강의나 재작년 강의에서 1강 정도는 한번 보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내용들에 선생님이 좀 압축했어요. 자, 건국대학교 1번 공략법 딱 요것만. 당연히 뭐라고요? 논제 확인해야 돼.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본 구조는 똑같다. 그런데 자, 그거죠. 가나를 활용해서 다를 분석하는 거야. 도표를 활용하는 거야. 도표를 분석하는 거야. 이것이 기본 구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 행동에 대한 가 또는 나의 관점 그랬어.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내가 스스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주제나 관점이나 핵심을 찾으라는 얘기고, 얘는 뭔 거야? 가나 나에서 무엇을 인간 행동이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잖아. 얘는 가와 나를 활용하래.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지? 알 수 없죠. 이거는 제시문, 즉 가와 나 그리고 도표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또는 자, 요런 걸 뭐라고 하냐? 선생님은 조건어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어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 또는 나의 관점을 적용해서 다의 도표를 활용하래. 그러면 얘는 뭔 거야? 가나 나 하나만 넣으란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국대학교에서는 둘 다를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논제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행동인 거예요. 논제 확인에 변형 일반 유형에서 변형된 핵심어가 뭔지를 찾아.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 가나 제시문의 관점을 요약해야 돼요. 이것이 뭐 관점일 수도 있고 핵심어일 수도 있는데요. 최소 단순화를 통해서 여기서 비교점이라는 것은 둘의 어떤 제시문 가와 나는 그렇죠. 어떤 공통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조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둘이 전혀 관련이 없어. 근데 무관해. 되게 병렬적이야. 그런데 이 둘 자체는 그냥 병렬적인데 다 도표와 연결 지으면 연결 지을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요 가 나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면 둘의 논리 관계가 맞는 거야.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논리의 과정인지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되거나 아니면 차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해. 병렬적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선생님 되게 낯선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 조금 서운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최소 단순화라는 말 선생님이 기초 강의에서 뭐 단안곤의 논술이라든가 뭐 조금 옛날 강의에서는 아직도 그 강의를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읽기 쓰기 집중 공략 이런 강의에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자, 괜찮습니다. 최소 단순화 요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 학교를 강의하는데 여러 학교 강의할 때마다 이 내용 정말 계속 강조합니다. 논술에서 합격할 수 있는 혹은 논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80%는 뭐냐? 논술 선생님들 모여서 뭐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다? 아름다운 한 문장이야. 제시문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논술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한 문장을 만드는 거야. 문장을 너무 길지 않게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논술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논술은 복수의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여러 제시문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게 그냥 논술이에요. 별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쉽게 되려면 반드시 최소 단순화 요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단순화 요약은 주어, 목적어 또는 부사어죠. 그 다음에 서술어의 형태로 핵심을 간략하게 드러내는 거야. 이럴 때 하나 더 적어줄까요? 반드시 화제를 반영하면서 우리가 주제를 써주는 거죠.
그렇죠? 주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제부터 찾아주는 거야. 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가와 나 제시문을 명확하게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정리 요약해줘요. 알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다의 도표랑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차피 국어 비문학 지문 풀잖아. 그런데 우리가 국어 비문학 지문 풀 때는 어차피 문제는 객관식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여기 지문의 개념들이 조금은 추상적이어도 문제를 풀면서 내가 조금 이것이 좀 명확하고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논술은 객관식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개념을 문장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연습만 여러분들이 조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합격의 포인트인 거죠. 자, 요거는 상당히 기본에 대한 얘기야.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한 얘기고, 얘 같은 경우는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500자 정도 써야 되는데 500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도표 서술은 구체적으로 해라. 이것도 선생님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그렇죠? 분량의 최대 절반 이상은 무조건 도표 해석에 줘야 돼요. 그래서 도표의 서술 분량을 최대화하라. 자, 가와 나는 관점만 요약하라고 간단히 쓰는 거야. 실제로도 간단하게 쓰고 도표를 중심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가나를 기준점으로 해서 대체로 정보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문장 표현이 애매한데 좀 나열 도표가 많아요. 항목이 많다고. 그러면 얘를 묶을 수 있어야 돼. 항목이만 6개, 7개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2개, 3개의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묶나요? 자, 그런 부분들은 그렇죠.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정확히 찾았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3가지의 어떤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